안녕하세요. 넷게임즈 MX 스튜디오에서 블루 아카이브 PD를 맡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나 개발 방법론에 대한 발표는 종종 봤던 것 같은데 PD 관점에서 애환이랄까 시행착오에 대한 발표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게임 PD가 되어보니 라는 제목으로 PD 직무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담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PD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제가 존경하는 개발 PD분들 사진을 이렇게 모셔와 봤는데요. 유명한 분들이니까 뭐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게임 개발 책임자, PD, 총괄 디렉터라고 하면 대부분 위와 같은 분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개발자 크레딧에서 보면 제일 앞에 등장하시는 분들이죠. 나도 나중에는 저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저도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적 버전에 존경하던 분들은 조금 달랐지만요. 그렇게 게임 업계에 들어오고도 세월이 꽤 지나 보니까 나름 어찌어찌 저도 개발 PD가 돼 있더라고요. 이 게임 개발 PD라는 게 머릿속에 그리던 게임이 실체화되고 플레이어분들이 즐겁게 플레이하시는 반응을 볼 때는 많은 보람을 느끼죠. 뭔가를 남겼다는 성취감도 있고요. 좋아하는 성우에 사인을 얻는다던가 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령이 없었던 건지 개발하는 동안 라이브 서비스 하는 동안의 상당 부분은 진짜 이 고생까지 해야 되나? 했던 기억이 많네요. PD가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뭐 이런 엔딩은 오지 않았어요. 참고로 사적인 얘기지만 좋아하는 코스플레이어와 결혼을 했지만 이 꼬꼬가 개발자 때 일이니까 이것도 PD가 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저는 이 PD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PD 커리어를 고려하시는 다른 분들 혹은 이제 막 커리어 시작하는 분들께 이런 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같은 지금 좀 생각해보면 좀 꼰대 같은 세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제가 PD를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나름대로 얻은 교훈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프로젝트 제안에서 출시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제 소개를 다시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20세기의 프로그래머로 업계에 들어온 지 이제 21년 차 개발자입니다. 최근에 PD를 맡고 그리고 출시한 게임은 큐랄의 포커스 온 유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좀 장르랄까 그림체에 벡터가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좀 오해고요. MMORPG라던가 좀 액션 같은 그런 장르도 개발했었어요. 물론 출시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네, 이 세션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PD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드리고 제 커리어를 간단히 포스트모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깨달은 PD가 잘해야 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리고 해보니까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게임 PD가 하는 일입니다. PD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PD가 뭔지 먼저 정의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내용은 2013년 이은석 디렉터님께서 NDC에서 발표하셨던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딱 가져와 봤는데요. 짧게 줄여서 말하면 PD는 게임 개발 책임자,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완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개발 책임자의 직함으로 디렉터, 총괄 디렉터, PD, 프로듀서가 막 좀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엄밀하게 나누기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하는 역할을 좀 살펴봐도 프로듀서와 디렉터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직함을 봐도 넷게임즈에서는 저는 PD인데 넥슨의 기준으로는 넥슨 공식 문서 기준은 디렉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PD라고 쓰고 총괄 디렉터, 프로젝트 디렉터로 읽는 거를 선호하는데 이렇게 왜 혼재돼서 쓰이는가 하면 프로젝트의 좀 개발 인원에 따라서 개발 책임자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팀일 때는 좀 직접 코딩을 하거나 그리고 테이블 값을 다루는 수준으로 이제 실무를 하다가 규모가 어느 이상이 되면 점점 더 큰 단위의 작업으로 관점을 좀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인원이 30명 미만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디렉터 그리고 이후로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 프로듀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관리만 전념하는 것보다는 개발 실무자이고 싶은 애고가 있어서인지 총괄 디렉터로 선호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각설하고 개발 책임자
PD라고 할 수 있는 이 PD가 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제안입니다. 어디로 이 프로젝트가 가겠다라는 깃발을 꽂는 일이죠. 여기서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개발 제안에는 구체적인 게임 컨셉, 개발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단계별 달성 방법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걸 각각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컨셉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데요. 세상에 없는 게임, 뭐 비슷한 게임이라고 해도 이걸 말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양한 설명을 붙이고 장표를 만들고 하게 되는데 이 핵심은 이 결정적인 한 페이지로 게임의 핵심을 어필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을 로그라인이라고 하는데 헐리우드에서 각본을 투자자들한테 피칭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런 수사는 없었다. 낮에는 치킨 장사, 밤에는 잠복근. 뭐 어느 영화의 로그라인인지 뭐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극한 직업입니다. 게임 컨셉도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확 와닿을 수 있는 핵심 컨셉이 있으면 좋다는 건데요. 꼭 이대로 문장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에서는 뭐 키비주얼을 만들거나 가상 스크린샷을 만들어 보거나 하는 방법들도 많이 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포커스 온유 제안서에 넣었던 건데요. 예전에 코스프레 사진 찍었던 경험을 살려서 VR 미연실을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진을 좀 민망함을 감수하고 PT에 넣었는데 좀 어필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안서에 뭐 달랑 저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R&D를 했던 관련된 게임 플레이 영상이라던가 뭐 같은 것도 있었는데 물론 저런 사진 같은 게 있으면 필살기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상 필살기 같은 걸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현업에서는 핵심적인 기획을 짠 하고 이제 PT에서 땅땅땅 하고 OK를 받는 것보다는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이제 미팅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제 빌드업 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진이 이제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해서 사업 선례를 좀 이제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편이 보다 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어떤 MMORPG의 BM을 기반으로 해서 SF 비주얼을 씌워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면 굉장히 뭐 설명하기 쉬운 거죠. 근데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경영진과의 미팅 기간 동안 팀에서 R&D를 하거나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어느 정도의 형태를 좀 갖추고 근거로 제안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에서 두 번째로 챙겨야 하는 부분은 비용입니다.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그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인원 곱하기 기간이 될 텐데요. 이건 클수록 프로젝트 리스크가 되겠죠. 엔진 비용이라던가 외주 비용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매출 목표, 출시했을 때 매출 목표는 이 비용보다 커야 되겠죠. 목표를 세울 때 행복회로를 아무래도 태우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치러야 될 비용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추산을 하게 되는 것이 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등가 교환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비용, 특히 이제 초기 인력은 모자라지 않게 설정을 해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용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계속 이제 뜨거운 맛을 보면서 멘탈이 깎이게 되는데요. 저는 인력은 기를 수 있는 한도까지 제안서에 좀 적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나중에 깎이더라도 일단 질러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 싶네요. 보통 이제 제안서의 마지막에는 마일스톤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개발 산출물을 확인하는 단위가 마일스톤이라는 것인데 이 산출물은 뭐 플레이어블한 게임의 형태인 게 가장 좋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영상이라던가 리소스들의 이미지 그리고 뭐 기획적인 뭐 것들의 PT로 가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일스톤 같은 거는 이제 개발 방법론을 다룬 자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뭐 프리 프로덕션이니 알파니 하는 뭐 단계별로 끊게 되는데 PD 입장에서 보면 숙제를 검사받는 타이밍이라 아무래도 검사 기간은 좀 길게 잡고 싶어지죠. 뭐 업계 표준이라고 하면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제 꾸준하게 자잘한 단위로 경진한테 보여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편이 좋습니다. 뭐 오랜 기간, 뭐 6개월 이상 어필이 안 된 상황에서 덜컥 이제 결과물이 크리티컬한 이제 지적이 튀어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요. 이건 뒤에 나온 이제 PD가 해야 되는 것 1번과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단어로 이상을 좀 요약하면 컨셉과 비용과 달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PD는 이것이 계획대로 실체화되는 것을 꾸준히 회사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PD가 하는 일 두 번째가 되죠. 바로 계획대로 게임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동료를 적시에 충원하고 게임 요소를 감독해서 약속한 마일스톤 결과를 낸다, 출시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요 각각을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PD가 해야 되는 것에서 그대로 다시 얘기할 내용이거든요. 이 페이지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문장으로 게임의 큰 그림을 구상하고 제안해서 개발 과정을 감독하고 게임이 만들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적으니까 굉장히 간단한데요. 참 쉽죠? 하지만 저는 이걸 잘 못해서 참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개발했던 프로젝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험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리뷰보다는 포스트 모템에 좀 가까울 것 같네요. 게임업계에 제가 들어온 거는 1999년 말이었는데요. 판타그램이라는 회사에서 킹덤 언더 파이어라는 RTS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게임 로직 프로그래머로 입문을 했고요. 샤인러라는 MMORPG를 그 뒤에 만들다가 2002년에 넥슨에 입사해서 마비노기 팀과 마영전 팀의 프로그래머로 참여를 했습니다. 총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팀장도 하고 디렉터로 개발했던 프로젝트도 몇 개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이제 중간에 모두 드랍돼서 출시를 당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NDC 정도일 것 같네요. NDC 기획을 제가 처음 했었는데 2007년에 첫 NDC부터 2010년까지 행사를 기획을 하고 주재를 했었어요. NDC는 게임은 아니었지만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좋았던 거는 다양한 조직에서 좀 별의별 태클을 좀 다 타봤다라는 거네요. 프로그래머도 하고 기획도 하고 직군장으로 입사 문제도 내고 면접관도 많이 해봤고요. 게임 디렉팅 경험도 얻었죠.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미숙했었는데 당시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좀 아직도 많이 미안합니다. 결국 이제 잘 못했던 점이라고 하면 디렉팅 했던 게임을 출시를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좀 아쉽네요. 당시 기획했던 거, 기술 목표를 돌아보면 상당히 도전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어요. 15년 전이었는데 퀘스트 자동 생성을 하는 게임에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네트워크 오브젝트 기반으로 서버가 돌아가고 치바에 지글본이 아니라 실제 첨물리를 도입하고 너무 무리수를 넣었어. 이게 이제 돌아가긴 하는데 기존 방법보다 딱히 좋은 티가 또 안 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좀 작작했어야지. 가성비를 뽑는데 실패한 거죠. 그런 데서 또 힘을 빼다 보니까 정작 컨텐츠 진도를 못 뽑고 일정 완수를 못하고 드랍되고 굉장히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교훈은 첫 번째로 이제 게임의 새로운 시도는 가성비 따져서 딱 하나만 해야 되겠다 였습니다. 기획을 하다 보면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욕심이 있어서 게임에 막 새로운 거 넣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파다 보면 실제 이제 게임 개발 진도가 이제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제 포스트 모템에서 얘기고 조직마다 사람들마다 캐파가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좀 객관적인 좀 시각을 얻게 됐어요. 나는 관리는 잘 못하는구나. 일정 관리라던가 업무 분장을 관리하고 조직 멘탈을 관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소질이 없더라고요. 아니 조직 관리를 잘 못하는데 PD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동료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 그만큼 본인 강점을 살릴 수 있다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PD를 하고 있고요. 저의 경우는 PM이나 관리 능력에 좀 강점이 있는 동료가 바로 옆에 좀 보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얻고서 PD로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던 것이 아이덴티티 게임즈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B6였습니다. 영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이상균 디렉터, 지금은 네지즈에서 디렉터를 하고 있는 김덕영 디렉터, 지금 인디 씬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한대원 대표, 당시 조직이 거의 올스타급이었고 결과물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1년 정도, 1년 만에 서로 다른 방향성의 프로토타입 그릇한 걸 2개를 만들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드랍이 됐습니다. 어느새 회사가 생각하는 방향성에는 또 맞지 않는 프로젝트가 됐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으로 좀 액션 프로토타입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거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게임은 액션 게임의 액션 MMORPG였고요. 복수의 적을 상대하는데 공격을 막고 꺾고 잡아서 벽에 던지고
그런 액션을 서브 클라이언트 방송에서 구현했던 게 특징이었고요. 지금 봐도 뭐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었다고 작평을 합니다. 여기서 좋았던 경험은 프로젝트가 드랍되긴 했지만 유능한 동료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경험해 봤다는 게 굉장히 컸어요. 앞서 제가 관리 능력이 좀 약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동료들이 또 제 부족한 또 리더십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욕심을 덜어내고 일정대로 목표를 완수하는 그런 개발을 했던 게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나름 뭐 게임으로서는 만들어냈던 게 10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네요. 근데 잘 되지 못한 거 문제는 이 개발 외적인 환경 변화에 좀 PD로서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당시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고 신규 프로젝트 투자 여력이 뭐 줄고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좀 저는 개발 진도만 잘 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순진했달까 좀 아니했던 거죠. 뭐 지금 돌아봐도 이런 상황이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긴밀하게 경영진과 관점을 맞추고 교감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면 게임 개발이라는 게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투자에 속하는 것인 만큼 경영진의 투자 관점에 부합하는지 마일스톤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 게임에 투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때 생긴 뭐 나름의 지론인데 개발 허들 자리에서 PT로 프로젝트 드랍이 결정되지 않는다. 허들은 이미 결정난 걸 이제 확인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가 스마일게이트에서 개발한 큐랄의 마법 도서관이었습니다. 뭐 B6 이후에는 이제 PC MMO보다는 모바일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서 당시 확산성 밀려났어라는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쪽 게임, 캐릭터 게임을 만들되 좀 본인이 가진 캐릭터 덱을 써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MMORPG 레이드하는 식으로 실시간 협력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이제 착안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였고요. 2012년 말에 개발에 들어갔고 2014년 3월에 출시했고 4년 동안 서비스를 했던 게임이에요. 이 프로젝트에서 좋았던 거 그렇게 만들었던 게임이 실제로 저도 좀 만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마니악한 게임 플레이가 돼버리긴 했는데 뭐 출시하고 뭐 4년 정도까지 라이브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플레이어분들 다사다난한 사고가 있었지만 이제 좀 사랑을 받고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좀 게임을 더 오래 서비스하지 못한 게 좀 마음에 남네요.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게임으로서의 엣지는 어떻게든 구현을 하고 출시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좀 서비스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이라던가 플랜을 갖추지 못하고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좀 돌아보면 엣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좀 게임 서비스로서 기능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균형 있게 개발하지 못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은 교훈. 제안에서는 엣지를 어필하고 그걸 이후 마일스톤에서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출시를 하고 서비스를 하려면 서비스 장기 플랜을 좀 갖추고 출시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PD가 엣지만 파고 있을 게 아니라 더 큰 시야에서 게임의 좀 형태를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좀 더 이제 좀 엣지만 파고 있을 게 아니라 일찍 좀 업무를 위임하고 큰 시야에서 볼 걸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큐랄의 이후 직후에 사실 모바일 프로젝트를 하나 더 진행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 좀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서 좀 자진 드랍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고 좀 어떻게 보면 사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포커스 온 유였습니다. 코스프레 사진 찍던 경험을 살려서 게임 촬영하는 게임 플레이가 중심인 VR 비현실을 만든다. 그래서 좀 이것도 참 마니악한 기획인데 이걸 허락해 주신 당시 스마일게이트 경영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VR이라는 거 개발이 처음이라서 뭐 개발 들어가기 전에 제안서를 쓰기 전에 사실 선행 R&D를 했어요. 여기서 시행착오를 좀 했었지만 이게 이제 막판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감이 왔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첫 번째 스테이지 데모가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후에 이제 탄탄대로로 이제 개발을 할 것 같았는데, 이제 출시까지는 제가 못 보고 개인 사정상 도중에 이제 퇴직을 했었고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이제 게임을 완성시켜 주신 동료분들한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았던 거, 뭐 안 좋았던 거를 간단히만 이제 정리해 보면, 이현 씨로서는 저는 뭐 VR에서 나름 의미 있는 결과물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VR 플레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제 손으로 이제 출시를 못했다는 게 굉장히 뭐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커리어에서의 현재 지점인데요.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의 PD를 맡아서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사실 이제 미소녀 엑스컴을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지점에서부터 이제 구체화된 게임인데요. 이게 뭐 지금의 결과물을 보고 이게 무슨 엑스컴이야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관념적으로는 엑스컴에서 시작된 게임이었고, 저는 의도대로 게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에서 다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D가 잘해야 되는 거에 대한 챕터인데요. 여러 가지 잘할 수 있으면 좋죠. 뭐 기술적으로 강점을 가진 PD가 있고, 아트의 강점을 가진 PD가 있고, 뭐 기획에 강점이 있는 PD, 뭐 커리어에 따라서 강점이 있는 분야는 다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PD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 잘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망가지거나 드랍될 수 있는 것들을 꼽아보려고 합니다. 큰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경영진의 신뢰를 얻는 거, 두 번째는 좋은 동료를 구하는 거,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앞에서 이제 PD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거, 동료를 적시에 충원하고, 그리고 게임 요소를 감독을 해서 약속한 마일스톤 결과를 도출한다. 요거에 조금 다르게 설명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진의 신뢰입니다. 앞서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비용 추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개발 프로젝트가 들어간 비용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죠. 개발이 시작되면 시간에 따라서 이 비용은 자동적으로 꼬박꼬박 매달 정리가 됩니다. 자비가 없어요. PD는 이 비용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증명을 해서 꾸준히 회사의 기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했듯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획했던 마일스톤을 차근차근 달성을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게임을 개발하는 게 사실 참 어렵죠. 특히 마일스톤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제가 좀 경력이 부족했던 시절에 가장 뼈저리게 얻은 교훈, 뭐 앞서 이제 교훈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제 R&D라고 적고 시행착오, 뭐 새로운 시도라고 적는 이게 마일스톤에 포함돼서 주 달성 목표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다 정해져 있는 기획과 구현 레퍼런스만 뭐 따라서 리소스 양산해서 완성하는 거면 달성이 그나마 용이할 텐데, 새로운 걸 넣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일정을 마음대로 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경우는 R&D가 필요한 부분은 프로젝트 제안서 쓰기 전에 미리 해두거나, 시행착오를 고려해서 프리 프로덕션 기간에 뭐 이게 쉽진 않지만 충분히 마련해 두거나, 아니면 마일스톤 목표에서의 우선순위를 낮춰서 어떻게 보면 낮춰서 이제 잘 안 되면 포기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해서 진행하는 퇴로를 마련해 두는 정도의 보완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발 마일스톤을 어떤 식으로 나누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뭐 개발 프로세스를 쓰느냐까지는 이 발표 범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프로젝트에 가장 뭐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온갖 잡일을 포함해서 마감을 지키고 마일스톤에 맞춰서 결과물을 PD는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챕터의 내용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마일스톤 달성이 아니라 경영진의 신뢰잖아요. 왜일까요? 실제로는 마일스톤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를 보는 경영진의 관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와 1년이 지난 뒤, 2년이 지난 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부분에 유의해야 됩니다. 경영진의 관점이 달라지면 그런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평가 기준이 달라지면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마일스톤 달성하는 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는 경영진의 관점을 민감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 관점에서 프로젝트에 이건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만들고 있는 결과가 과연 회사가 바라고 있는 방향에 계속해서 이제 맞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회사의 경영 관점과 프로젝트가 나가는 방향이 어긋난 상황이면 마일스톤을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감점이 누적되고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일스톤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허들이라고 하는데, 무슨 프로젝트가 회사 허들을 통과하지 못하고 드랍됐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허들을 통과하지 못해서 프로젝트가 드랍된다라는 게 한 번 PT를 잘못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점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PD는 프로젝트 방향이 경영 관점에 맞는지, 지금 득점을 하고 있는지, 감점을 받고 있는지를 계속 피드백 받고 필요하다면 기존 마일스톤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경영진을 만나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어필하는 자리를 갖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운 최고 난이도는 경영진, PD 바로 위에 본부장님이나 대표님, 이사님이 새로 오시는 경우인데요. 이게 2년, 3년 정도 개발하다 보면 한 번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거의 제안서를 새로 쓰는 느낌으로 신뢰 관계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PD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고요. 물론 PD 자신이 회사의 대표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대신 더 큰 문제, 개발 비용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운영하고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거를 신경 써야겠죠. 그 다음으로 PD가 잘해야 되는 두 번째는 인재 등용, 바로 프로젝트를 함께 동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PD 업무라고 앞서서 이제 동료의 적시 충원을 얘기했습니다만 마일스톤마다 기획자 몇 명, 프로그래머 몇 명, 아트 몇 명 이렇게 충원한다고 계획을 하죠. 근데 단순히 이 숫자를 채우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동료, 프로젝트를 캐리할 수 있는 동료를 구해야 하는 거죠. 게임의 품질, 완성도, 재미 같은 걸 좌우하는 요소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게임의 엔진, 충분한 개발 기간,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퀄리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맨파워가 핵심입니다. 앞서 이제 경영진과의 신뢰 관계 구축이 프로젝트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기라고 하면 게임이 어느 정도 품질로 만들어져서 출시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얼마나 좋은 동료와 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초기 멤버가 중요한데요. 이분들과 함께 개발 방향을 정하고 이분들이 이후에 프로젝트 리드를 맡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대로 프로젝트를 끝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프로젝트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시작하는 거겠지만 프로그램, 아트, 기획 파트별로 다 갖춰서 형편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PD는 어떻게든 좋은 동료를 구해 와야겠죠. 담담하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이력서만으로 리드급 멤버를 뽑을 수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거는 솔직히 회사마다 차이가 크긴 합니다. 큰 회사의 어드밴티지라는 건 있고요. 근데 이런 어드밴티지를 누리기 힘들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죠. 보이는 친구마다 이제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졸랐던 젊은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보다도 더 절실하게 구인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저도 다른 PD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보통 이런 쪽이에요. 이러저런 프로젝트인데 TD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괜찮은 AD 없을까요? 그럼 저도 구하고 있는데 좀 소개 좀 시켜 주시죠라고 이제 반사를 시전하는데 이건 농담이지만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포폴 같은 거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순회하면서 돌아보거나 구인하는 직군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사람들을 스캔하고 구인 포스팅 올리고 이런 저런 분들 연락드리고 직접 찾아뵈야죠. 저는 사실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이런 영업 활동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절실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구인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게임 품질을 결정하는 거는 동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PD 역할의 절반 이상은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후에는 동료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주니까 개발의 무임승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개발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포커스 온유 같은 경우에 스크린샷으로 보이는 스테이지 1까지의 개발은 제가 주도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직후에 제가 퇴직했는데도 남은 분들이 그대로 이제 출시까지 잘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분들의 게임이죠.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현타도 좀 오긴 했는데 결국 게임을 채우고 완성하는 것은 동료들인 것입니다. 근데 좋은 동료라는 것을 말할 때 한 가지 이제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PD도 인간인 만큼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이제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PD의 약점은 프로젝트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PD는 본인의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동료를 가까이에 두는 거를 유의해야 됩니다. 약점은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기획적인 거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외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동료가 주기적으로 이제 태클을 좀 저한테 걸어주는 게 조직 전체로는 좋았고, 제가 부족한 또 관리 부분을 챙겨줄 수 있는 동료가 꼭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특정 직군이나 특정 포지션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PD 본인의 약점을 알고 이걸 보완하는 동료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PD가 잘해야 되는 거 마지막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PD가 게임 요소를 감독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감독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게임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까 이걸 반복해 나가면서 게임의 핵심이 뭔가를 이제 정하고 지켜나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블루 아카이브를 처음 기획할 때 선택 과정을 좀 많이 단순화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제 차세대 캐릭터 컬렉션 게임 같은 거 어떤 식으로 만들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어느 정도로 할까? 많이 보여주자. 컬렉션 게임이니까. 그러면은 전투 방식은 총격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근접 액션으로 처리하려면 정신도 없고 모션 리소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대신에 전투의 조작 요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총격전을 완전 자동으로 하는 게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녀전선 같은 게 이미 있고 그대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작 요소를 포함해서 개별적인 전투를 어느 정도 시간을 써서 플레이를 하도록 해야 되고, 소녀전선처럼 전략 맵을 크고 그쪽에서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식의 레벨링은 못 하겠구만. 그러면 그래도 전략 맵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선택들을 해나간 거죠. 그래서 그럼 미소녀 엑스컴 같이 만들면 되겠네. 뭐의 엑스컴? 그러니까 우리 스튜디오의 이름은 MX다. 라고 어느 날 PD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엑스컴이 되는데? 라고 동료들은 물었고요. 대체 뭘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건지. 그래서 PD, 저는 엑스컴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해보자고 했죠. 그렇게 또 이제 선택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니즈별로 다양한 프로토타이핑, 가상 스크린샷, 기획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뭘 우선순위에 두고 뭘 버리고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즐겁지만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를 PD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름의 논리에 기반을 해서 선택을 하죠. 근데 여기에 남들이 해본 적이 없는 선택지를 넣으면 정말 이제 이게 고르기가 까다롭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되는 100가지가 넘는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듣게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안 한 거다. 안 하는 거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쉬운 길이라고 하면 그런 어려운 선택지를 안 만드고 그쪽을 안 거치는 거긴 한데, 저는 PD라면 한두 개 정도는 그런 거를 차별화 포인트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좀 힘든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꼭 필요하면 선택을 해야죠. 리스크를 지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PD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D는 그 선택지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어느 이상 안 되면 포기하거나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같은 거를 이제 N번 반복하다 보면 그냥 길을 잃고 헤매는 수가 많거든요. 어디까지 해본다라는 선은 확실히 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시도들을 하는 중에 이제 PD의 선택지를 유효하게 동작해서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난다면 게임의 핵심 요소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는 전투에서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뒀고 이에 딸린 요소로 은폐를 하면서 이동하는 전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기로 했죠. 실제 선택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만 많이 단순화시켰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반자동 전투에 총격전에 이 요소를 더해서 모해 엑스컴이라는 것의 최종 개념도 상상도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파티 캐릭터들이 지속적으로 은원패에 전진하면서 총격전을 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캐릭터 수와 뷰포트, 화각을 고려하면 6등신으로 가는 건 좀 무리, SD로 가야 됐고요. 캐릭터 스킬은 직접 사용을 하되 캐릭터 이동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밖에 없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선택들이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봐도 다행히 크게 틀린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임이 나왔으니까요. 블루 아카이브 초기의 선택에 대한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PD는 프로젝트 내내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고 책임을 집니다. 게임이 어떻게 실체화될지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우선하는 조직을 만들지, 일정을 우선할지, 멘탈 케어를 하면서 조금 쉬어갈지, 비주얼에서 스타일을 추구할지 아니면 정합성을 추구할지, BM을 추구할지 정답은 없죠. 하지만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PD가 주관과 논리가 어느 정도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틀릴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빠르게 고백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백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선택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이제 따라온 동료들한테는 좀 어쨌든 미안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PD가 하면 안 되는 것들, PD가 다른 말로 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을 낙관하는 것, 두 번째는 마이크로 컨트롤, 세 번째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나만 잘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좀 기분도 들거든요. 먼저 일정인데요. 호프스테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보다 늦어질 거를 고려하고 일정을 고려해도 여전히 일정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만큼 일정을 정확히 추산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비관적으로 추산을 해도 늦어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순리인데 사실 PD 입장에서 마일스톤을 늘어놓고 보면 낙관적으로 추산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행복회로 돌리는 거죠. 그렇게 낙관적으로 추산하다가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감 막판에 일이 원리가 되고 동료들이 번아웃 되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허덕이면서 이 마감을 하다가 원래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팀 사기가 떨어지고 이 번아웃과 사기 저하가 다음 일정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대처 방법은 일정을 비관적으로 추산하자도 있겠지만 몇 가지를 들어보면 PD가 게임 요소, 예를 들어서 타격감이라는 걸 설정하고 품질 목표를 마일스톤 안에서 이제 달성하는 걸 설정했으면 본인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챙겨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조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지는 PD만 결국 설정한 PD만 판단할 수 있는데 피드백이 느려지면 일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업무 부하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케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PD가 각 일정들의 목표를 우격다짐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정할 게 아니라 PM과 같은 실제 일정을 관리하는 동료의 현실에 기반한 피드백에 기반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일정마다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었는지를 측정해서 다음 일정 계획 고려하는 것도 피드백의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PD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는 마이크로 컨트롤입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서 품질은 직접 챙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뒤집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초기에 PD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직접 챙기는 거. 예를 들면 그게 타격감이라는 것이면 필요하면 코드를 작성하고 테이블 고치고 직접 결과물을 컨트롤하는 거는 개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고 개발 진도가 나가면서 챙겨야 될 게임 요소들이 늘어나면 PD는 이런 판단 권한을 위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요소들의 품질보다 조립된 게임으로서의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위임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감정적으로도. PD가 이제 직접 챙기는 게임 요소, 앞서 타격감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타이밍이든 이펙트든 직접 튜닝해서 괜찮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더 챙겨서 좋은 결과를 더 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챙겨야 돼. 함정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타격감은 실제로 챙겨야 될 담당자, 뭐 기획자가 될 수도 이펙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스스로 이제 타격감이라는 걸 판단하지 못하고 또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서 PD 없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위임하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죠. 뭐 이거 손에 떼도 될까? 라고 이제 PD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사실은 PD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PD가 생각한 품질 목표가 뭐 타격감 뭐 이라는 것이 뭔지 한 번만 맞춰보면 됩니다. 손을 떼고 이제 위임을 하는 편이 실제로는 결과물이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고요. PD가 들어가는 실무 회의들도 점점 줄여야 됩니다. 블루 아카이브도 처음에 기획회의 전부 들어가다가 이제 프로덕션 단계 들어가니까 이제 기획실장 아저씨가 PD님 이제 회의 다 들어오는 거 그만하세요 라고 해서 뭐 좀 아쉬웠었는데, 아니 그게 맞죠. 프로젝트 진도가 나갈 때마다 PD는 한 발씩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게임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방향을 잘 잡았고 위임이 되어 있으면 개발 중간에 PD가 빠져도 게임은 출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PD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번째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뭐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는 것만으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라는 뭐 이론이 있는데요. 사소한 무질서라도 방치하는 경우에 이제 무질서가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거죠. 뭐 반론도 있는 뭐 이론이긴 하지만 저는 이 얘기가 개발에서도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가 1년 뭐 이상 넘어가면 조직으로서의 이제 취약점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데요. 방치하다가 악화되는 경우를 여러 번 또 경험을 했거든요. 업무적인 문제면 문제를 해결하는, 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뭐 비교적 용이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나눠서 보면 조직 간의 갈등, 업무 방식과 뭐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뭐 엇박자가 계속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불화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사실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말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일단 좀 더 두고 보자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고질적인 문제가 돼서 조직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동료들이 말없이 하나둘씩 나가는 거죠. 그러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뭐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이 이거 걱정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면 이미 많이 진행된 거더라고요. 이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면담입니다만 내부에서만 뭐 끙끙댈 게 아니라 인사팀하고 상의하는 편이 더 부드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사팀은 조직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 대한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PD로서 해보니 좋았던 거 2가지, 뭐 일종의 팁이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지 1이라고 하는 것의 제작입니다. 여기서 스테이지 1이라는 것은 게임의 핵심 요소를 플레이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완결된 스테이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스테이지 1을 빠르게 개발하고 플레이를 해보는 것이 이후 저의 경우는 개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튜버가 플레이한 포커스 온 유의 스테이지 1 내용 일부를 잠깐 틀어봤는데요. 음성인식을 통해서 캐릭터와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건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플레이어한테 접근해오는 뭐 캐릭터의 실제감 표현이라던가 메인 게임 플레이가 되는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뭐 당시에 이제 이 스테이지 1이 동작하는 빌드를 뽑으면서 개발팀 뭐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허드를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넘었는데, 이후에 여러 곳에서 또 플레이를 해보겠다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이건 블루 아카이브의 스테이지 1을 만들기 전 프로토타이핑인데요. 뭐 앞서 보셨던 상상도 있죠. 이걸 실제로 게임으로 구현해보는 과정입니다. 뷰를 바꿔본다거나 적대 타입을 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지, 언패물을 어떻게 배치해볼지, 그리고 거기에 언패를 시킬지 같은 테스트를 다양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 테스트 결과를 다듬고 좀 비주얼적인 노림수를 넣어서 뭐 2018년 연말에 저희는 스테이지 1에 해당되는 거 완성을 했습니다. 이 비주얼이 짧은 뭐 기간에도 뭐 나름 괜찮게 뽑혔고, 실시간으로 파티 캐릭터들이 은폐하면서 전진하면서 총격전을 하는 게임이라는 플레이 컨셉이 괜찮게 표현이 돼서 굉장히 만족한 빌드입니다. 사실 뭐 이 영상은 뒤에 더 멋진 부분이 있는데 뭐 이후 개발에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적당히 커트를 했고요. 하여튼 이 빌드 덕분에 스튜디오 내외부에 어떤 게임을 우리가 만들 것이다 라는 비전 공유가 확실히 됐어요.
게임 빌드를 조립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 야, 이거는 괜찮은데? 되겠는데? 하는 느낌이 찡하고 올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뭐 재밌게 했던 다른 분들이 만든 게임에서 경험했던 것과 뭐 비슷한 흥분이라던가 신선함을 내가 만든 게임에서 느끼게 되면 정말 신나죠. PD가 개발해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런 결과로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면 PD 입장에서도 개발하는 게임에 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외부에 공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빠르게 선택을 하고 빠르게 스테이지 1에 해당하는 노림수가 들어간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것은 꾸준한 조직 내 메시지 전파입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무엇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 PD는 알고 있죠. 근데 동료들 모두가 이제 같은 온도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팀이 커질수록.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스튜디오 전원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오전에 주간 리뷰 P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만들었고 이번 주 주안점은 뭐고 그런 내용들인데요.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짤방, 아트 결과물 위주로 정보를 배치하고 텍스트가 필요한 부분은 뭐 중요한 공유사항 위주로만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는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특정 토픽 위주로 담당자들 사이에서 공유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공유하는 자료들도 만들어서 뭐 PT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PT, AD님이 워낙 잘해주고 계셔서 이 타이밍에 좀 잠깐 광고를 하자면 이번 NDC에 저희 AD님이 블루 아카이브 아트 디렉팅에 대한 녹화하신 세션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의 경우는 회의 내용, 특히 기획 회의는 전부 원노트에 기록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발 히스토리 검색을 할 때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뭐 너무 그 밖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뭐 어디서나 이미 쓰시고 있을 것 같아서 따로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슬랙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별로 채널까지 포함을 하면 뭐 저희 스튜디오 인원보다 개설된 채널 수가 더 많더라고요. 물론 개발 스튜디오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경우는 꾸준히 전체 브리핑을 하고 개발 내역을 공유하는 것이 팀워크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는 페이지가 왔네요. 개발 PD는 게임 컨셉을 구체화하고 실현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며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가 한번 게임 개발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꺼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안이 통과되면 동료를 충원해서 개발 감독을 하고 약속한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말을 꺼냈던 대로 게임 완성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인 거죠. 이 과정에서 PD가 꼭 챙겨야 될 거는 경영진 눈치를 잘 살피고 TO 내에서 가급적이면 비싼 인재를 구하는 게 좋고 그리고 포기하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보시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PD라고 쓰고 뭐 김유아라고 읽게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빠졌던 함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정은 고집 부리지 말고 PM의 판결을 신뢰하시고요. PD가 실무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 손을 놓는 게 프로젝트의 이득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감정적으로 충돌이 생긴다면 그런 이슈가 감지되면 즉각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두 가지. 만들고 있는 게임의 핵심을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를 선택했다면 이걸 조립된 게임의 형태로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주간 브리핑 같은 걸 뭐 고되지만 꾸준히 진행하시면 조직 온라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세션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게임 뭐 PD 혹은 뭐 디렉터를 지망하고 계시거나 아마 그런 직무를 막 시작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게임 PD가 되어 보니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순간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게임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하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멘탈이 뭐 시시때때로 이제 털리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넘기고 게임을 낼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부족하나마 제 경험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발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